2023년 워치스 앤 원더스 행사에 등장한 가장 아름다운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제대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예거르쿨트르의 전시 부스입니다. 어떤 시계가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부스를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개최했던 몇 차례의 전시회를 통해서도 확인하셨겠지만은 예거르쿨트르는 단순히 신제품의 디자인과 스펙만 발표하고서 만족할 회사가 아닙니다. 이 브랜드는 늘 심오한 주제의식을 갖고 시계 하나하나에다 작품 수준의 아우라를 더하는 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워치스 앤 원더스를 통해서도 그 장기가 한껏 발휘됐습니다. 올해 전시의 주제는 황금 비율입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태에서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빚어낸 위대한 걸작들에서까지 1대 1.618이라는 황금 비율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예거르쿨트르는 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리베르소 컬렉션의 아이코닉한 사각 케이스 역시 보편적인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음을 피력합니다. 리베르소의 디자인이 아르데코라는 20세기 초반을 풍미했던 하나의 양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름다움의 보편 법칙과도 맞닿아 있다는 대담한 주장인데요. 예거르쿨트르가 리베르소 컬렉션에 갖고 있는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리베르소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다른 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르데코 스타일의 기저음은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의 방향은 아르데코라는 한 시대의 특정한 양식보다는 황금 비율이라는 보편적인 미적 법칙으로 좀 더 옮겨졌습니다. 원형으로 배치된 기둥들 사이로 폭포처럼 분수가 흐르는 부스의 메인 공간에서부터 이런 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의 형태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사안을 놓고 토론하던 공적 공간인 아고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분수대에서 매시 정각마다 레이저쇼가 펼쳐지면서 황금 비율과 리베르소라는 전시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매번 전시 때마다 오감을 자극하는 총체적인 경험을 나눠왔던 만큼 부스 한켠에 1931 카페도 함께 운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세계적인 파티시에인 니나 메타에와의 협업을 통해서 황금 비율을 주제로 한 4가지의 특별한 페이스트리를 선보였습니다. 이 페이스트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뿐만 아니라 발레드주에 위치한 매뉴팩처로서 예거르쿨트르의 지역적 정체성을 담고 있기도 한데요. 헤이즐넛이나 꿀, 소나무, 밤 같은 발레드주산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거르쿨트르는 이 발레드주 지역에서 워치메이커들은 물론이고요. 에너멜링과 엔그레이빙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시계 관련 분야의 장인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인분들이 부스에 기꺼이 나오셔서 관객들에게 경이로운 기회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리베르소 특유의 사각 무브먼트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시연은 물론이고 리베르소의 케이스백을 도화지 삼아서 펼쳐지는 정교한 엔그레이빙과 에나멜링의 세계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베르소의 역사적인 빈티지 모델들도 전시가 되고 있어서 예거르쿨트르 부스에서 충분히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게 아쉬울 지경이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전시 공간에서 리베르소 트리뷰트 컬렉션의 신모델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누군가의 인생 시계가 될 만한 작품들인데요. 특히 이번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계라고 제가 손꼽고 싶은 시계가 바로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라는 모델입니다. 앞면과 뒷면에 완전히 다른 성격의 다이얼을 배치할 수 있다는 리베르소의 양면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면에서 볼 수 있는 건 아주 단정한 드레스 시계입니다. 선버스트 다이얼 위에 철도 모양의 미닛 마커와 아플리케 아워 인덱스, 도핀 시븐침을 조합한 미니멀한 레이아웃을 갖고 있어서 얼핏 보면 그냥 리베르소가 투엔즈로 나왔네, 깔끔해서 좋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두께가 11.14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단순한 시계라는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케이스를 뒤집었을 때 일어납니다.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픈워크 다이얼과 함께 크로노그래프 컴플리케이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독특한 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는 예거르쿨트르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면서도 그렇게 더해진 컴플리케이션이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의의가 있어서 더 마음에 드는 시계입니다. 뒷면에서도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검은색의 테두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오픈워크 다이얼임에도 필요한 정보를 읽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예 뒤집어 놓고서도 완전한 시계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관찰하고 계시는 860 무브먼트는 두께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수평 클러치 방식을 채택했지만은 그 점이 실망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컬럼 휠의 조작감은 여태껏 만져본 시계들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편이고요. 수평 클러치 특유의 초침이 트는 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오픈워크 다이얼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컬럼 휠이나 밸런스 같은 주요 부품들을 적절하게 노출해서 기계식 크로노그래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해줬고요. 코트드 제네브 패턴으로 마감된 브릿지에는 섬세하게 베벨링까지 되어 있어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맛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예거루클트르는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분단위 카운터를 레트로그레이드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30분이 다 지나면 다시 처음으로 재빠르게 카운터의 침이 돌아갈 텐데요. 이것도 나름대로 기계적으로 흥미로운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가격은 물론 높은 편이지만은 경쟁 모델이 없는 유일무이한 형태의 시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갑니다. 리테일가 5,400만원에 꽤 호화로운 핑크골드 버전이 있고요. 언젠가 성공한다면 나도 한번 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리테일가 3,070만원의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도 있습니다. 스틸 버전의 외모가 핑크골드 버전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것도 마음에 들죠. 리베르소가 원래 폴로 플레이어를 위한 스포츠 시계였던 만큼 폴로 부츠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공방에서 스트랩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까사 파글리아노 공방에서 디자인한 스트랩은 앞면은 정통 드레스 시계, 뒷면은 스포츠 크로노그래프라는 이 시계의 양면성을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죽과 캔버스를 혼용한 소재라서 수트에도 캐주얼에도 잘 어울릴 거라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헤리티지를 중시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시계는 리베르소의 가장 빛나는 두 순간을 계승하고 있는 시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면은 다른 리베르소 트리뷰트 라인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어받고 있는 거고요. 뒷면으로 보이는 860 무브먼트는 92년에 개발에 착수해서 96년에 공개됐던 전설적인 829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829 무브먼트는 쿼츠 파동 이후에 인하우스에서 설계된 최초의 통합형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라는 역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엔진인데요. 이는 랑에온트 제네가 선보인 다토그래프보다도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가 멋지긴 하지만은 리베르소는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갈 때보다 심플하고 슬림한 드레스 시계일 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올해 나온 핑크골드 버전의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드는 두께가 7mm대로 이전 버전보다도 1mm가량 더 얇아졌습니다. 뒷면이 비워져 있는 시계라서 나중에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예거루클트르에서 제공하는 각인 서비스나 에나멜링 서비스를 통해서 나만의 시계로 만드는 재미도 있을 시계입니다. 트리뷰트 라인이 원래도 원색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긴 하지만은 18캐럿의 핑크골드 케이스와 진한 색상의 선버스트 다이얼은 특히 깊이 있는 대조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까사 파글리아노에서 디자인한 폴로 스트랩까지 잘 맞춰지면서 기존의 리베르소 컬렉션보다 한층 더 감각적이고 모던한 아우라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특히 버건디 다이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남성 시계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거나 괴짜스러워 보이지 않아서 언젠가 꼭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스틸 케이스에 실버 그레이 다이얼이 들어간 버전도 있는데요. 스틸 케이스에 밝은색 다이얼 조합이 줄 수 있는 밋밋한 느낌을 진한 색상의 스트랩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틸 버전의 리베르소보다 살짝 비싸긴 한데 3,000만원대의 핑크골드 버전에 비하면 가격은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다만 스틸 버전은 기존의 컬렉션과 마찬가지로 두께가 8mm대라는 게 다소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트리뷰트 스몰 세컨드는 아마 리베르소를 장만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눈여겨보셨던 라인업일 텐데요. 이번에 본인이 원하는 다이얼 색상과 케이스의 조합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선택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거루클트르가 파인 워치메이킹의 세계에서 어느 경지까지 도달했는가를 보여주는 시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179 무브먼트라는 새로운 엔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거루클트르가 원래도 두 개의 축을 활용한 자이로 투르비용으로 유명했지만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179 무브먼트는 투르비용 케이지의 회전 속도가 심지어 더 빨라져서 더 경이로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내부의 투르비용 케이지는 16초마다 한 번씩 회전하면서 바깥쪽으로는 1분에 한 바퀴를 돈다고 하는데요.
트루비용이 이렇게 시계 안에서 날아다니는 걸 보고 나면 다른 트루비용이 심심하게 보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메커니즘도 메커니즘이지만은 다이얼의 레커 아트는 물론이고 무브먼트의 부품들까지 다 세심한 수작업으로 피니시를 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리베르소 특유의 듀오 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앞면의 12시간계와 뒷면의 24시간계의 표시 시간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멀티타임 시계라는 점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시계를 당장 가질 수 있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은 꼭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예거루클트르라는 브랜드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주는 타임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컬렉션 안에 나온 듀오 페이스 트루비용 모델 역시 엄청난 시계인데요. 이 시계도 좋기 억대의 가격을 갖고 있겠지만은 앞서 살펴본 시계가 워낙 엄청나서 그런지 그나마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트루비용 모델로 느껴집니다. 플라잉 트루비용 무브먼트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전체 두께가 9.15mm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 시계의 미덕이자 강점이고요. 무게도 90g대로 스몰 세컨드 모델보다 아주 약간 더 무거운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앞서 살펴본 크로노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앞면은 심플한 드레스 시계처럼 보이지만 뒷면을 돌렸을 때는 파티가 벌어집니다. 좀 더 무브먼트 제작 실력을 확실하게 노출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리베르소의 컴플리케이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경이롭긴 하지만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트루비용이면서도 드레스 시계의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 시계 역시 듀오 페이스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앞면에 12시간계와 뒷면에 24시간계의 시간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멀티타임 시계이기도 합니다. 전면부는 정통 드레스 시계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후면부에는 동경하던 하이엔드 컴플리케이션도 함께 맛볼 수 있는 리베르소 시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리베르소의 양면성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고요. 기술적으로 더 인상적인 제품들도 있지만은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들어온 모델은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 모델이었습니다. 올해 워치스 앤 원더스의 승자들 중 하나이자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 예상할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단순히 신상 시계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예거루클트르의 전시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한 번 전시회를 하게 된다면 이 브랜드의 시계에 관심이 특별히 있으시건 없으시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관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워치스 앤 원더스 특집은 이번 달 내내 계속됩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